서울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날카로웠다. 마치 잘 갈아놓은 회칼처럼 옷깃 사이를 파고들어 살갗을 도려내는 듯 했다. 영숙은 베란다 창문을 살며시 열어 환기를 시키려다 훅 끼쳐오는 찬 공기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변의 아파트 단지들은 화려한 불빛을 뽐내고 있었다. 30년 전 남대문 시장 귀퉁이에서 좌판을 벌이고 쭈그려 앉아 김밥을 말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그 풍경 속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이 가끔은 꿈처럼, 때로는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했다. 어머님, 문 좀 닫아주세요. 보일러 돌아가는데 열어두시면 어떡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민지의 목소리에는 짜증 섞인 한기가 서려 있었다. 영숙은 화들짝 놀라 황급히 창문을 닫았다. 아, 그래, 미안하다. 음식 냄새가 좀 배는 것 같아서. 요즘 아파트 황이 시스템 잘 되어 있어서 굳이 문 안 여셔도 돼요. 그리고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문 여는 게 더 안 좋아요. 민지는 소파에 앉아 마스크팩을 붙인 채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깍듯했지만 그 깍듯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영숙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부엌으로 돌아왔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내일 손주 지훈이의 생일 잔치에 쓸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최고급 한우갈비, 제주도에서 올라온 더덕, 유기농 채소들. 모두 영숙이 새벽 첫 차를 타고 경동시장에 가서 직접 골라온 것들이었다. 마트 배달을 시키자는 며느리의 말에도 영숙은 고개를 저었었다.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건데 내 눈으로 보고 골라야지. 그것이 영숙의 고집이자 사랑이었다. 영숙은 도마 위에 당근을 올려놓고 칼질을 시작했다. 탁탁탁.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다. 손목이 시큰거렸다. 류머티즘 관절염 약을 먹을 시간이었지만 약 기운이 돌면 졸음이 쏟아질까봐 참기로 했다. 어머님, 저 잠깐 방에 들어가서 통화 좀 하고 나올게요.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네요. 민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닫힌 문 너머로 어머 진짜? 그래서 그 명품백 샀대? 하는 높은 톤의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영숙은 묵묵히 갈비에 핏물을 뺐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뼈마디가 아려왔다. 이 손이었다. 생선 비린내와 참기름 냄새가 쩔어 빠지지 않던 이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아들 준호를 키웠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빚쟁이들이 가게를 엎었을 때도 영숙은 이 손으로 바닥을 기며 돈을 주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번듯한 대기업 과장이 되고 이렇게 예쁘고 세련된 며느리를 얻었을 때 영숙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며느리 민지는 처음 인사 오던 날 영숙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겼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말이 영숙의 가슴에 박혀 평생의 훈장이 되었다. 그래서 영숙은 자신의 낡은 빌라를 판 돈과 평생 모은 적금을 합쳐 이 4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다. 명희는 아들 앞으로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그저 한 구석방 한 칸이면 좋겠으니까. 하지만 함께 산 지 2년. 영숙은 점차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성능 좋은 가사 도우미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현관 도어락 소리가 났다. 띠리릭
다녀왔습니다. 아들 준호였다. 영숙은 반가움에 젖은 손을 닦지도 못하고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왔니? 밖이 많이 춥지? 얼른 들어와라. 저녁 다 되어간다. 준호는 피곤에 찌든 얼굴로 구두를 벗었다. 영숙이 아들의 코트를 받아주려 손을 뻗었지만 준호는 살짝 몸을 틀어 코트를 옷걸이에 직접 걸었다. 엄마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민지는요? 방에서 친구랑 통화 중이야. 너 온 줄 모르는가 보다. 네, 피곤하네요. 밥 먹기 전까지 좀 씻고 나올게요. 준호는 영숙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욕실로 향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엄마 어깨부터 주물러 주던 살갑던 아들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준호의 시선이 영숙을 피해 허공을 맴돌기 시작한 것은 영숙은 씁쓸함을 삼키며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탁은 풍성했다. 갈비찜, 잡채, 해파리 냉채, 그리고 준호가 좋아하는 꽃게탕까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식탁에 세 식구가 둘러앉았다. 아니, 정확히는 식탁의 상석에는 아들이, 그 옆에는 며느리가, 그리고 영숙은 국을 뜨고 반찬을 리필하느라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분주했다. 어머님, 갈비가 좀 질긴 것 같아요. 압력밥솥에 좀 더 돌리시지 그랬어요. 민지가 갈비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뱉으며 말했다. 아, 그러니? 내가 시간을 잘 못 맞췄나 보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냥 먹을만 해요. 근데 다음번에는 그냥 사 먹는 게 낫겠어요. 재료비나 노동력 생각하면 그게 더 싸게 먹혀요. 준호는 말없이 밥만 퍼먹었다. 아내의 무례한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영숙은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가지 않아 국물만 몇 숟가락 떠먹었다. 참,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어머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됐어? 민지가 밥그릇을 비우며 물었다. 확인해 볼게. 지난번에 관리비랑 가스비가 좀 많이 나왔더라. 어머님이 낮에 난방을 너무 세게 틀어 놓으셔서 그런가 봐. 영숙의 숟가락질이 멈칫했다. 그녀는 낮에 혼자 있을 때 보일러를 튼 적이 없었다.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며 거실에는 나가지도 않았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다. 변명을 하면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질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아, 그리고 어머님. 민지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며 말을 이었다. 내일 지훈이 생일 파티 때 제 친구들도 몇 명 오기로 했거든요. 음식은 뷔페 불렀으니까 어머님은 주방에만 계시지 말고 그냥 방에서 쉬세요. 친구들이 어머님 계시면 좀 불편해할 수도 있어서요.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돌덩이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손주의 첫 돌잔치도 아니고 7살 생일 파티에 할머니가 방에 처박혀 있어야 한다니. 영숙은 떨리는 손을 식탁 아래로 감췄다. 그래, 알았다. 늙은이가 끼어서 뭐 하겠니. 내 방에 있을게. 역시 우리 어머님은 센스쟁이라니까. 고마워요, 어머님. 민지는 과장된 몸짓으로 영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비싼 샤넬 향수. 저것도 지난달 영숙이 준 용돈으로 산 것이 분명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는 당연히 영숙의 몫이었다. 며느리는 드라마를 봐야 한다며 소파에 누웠고 아들은 서재로 들어갔다. 싱크대 앞에선 영숙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루 종일 시장을 돌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무리한 탓이었다. 하지만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의 허기였다. 그릇을 헹구던 영숙의 시야가 갑자기 흐릿해졌다. 눈앞에 검은 점들이 날아다니더니 주방의 풍경이 물속에 잠긴 것처럼 일렁거렸다. 왜 이러지? 손에 힘이 빠졌다.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다. 영숙은 중심을 잃고 싱크대의 모서리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다. 몸이 슬로모션처럼 바닥으로 기울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뺨에 닿았다. 아, 깜짝이야. 뭐야, 또? 거실에서 민지의 짜증 섞인 비명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다가왔다. 영숙은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었다. 깨진 그릇 조각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는 귀찮음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준호 씨, 나와봐. 어머님 쓰러지셨어. 민지의 외침은 다급했지만 영숙의 귓께는 그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처럼 느껴졌다. 아들 준호가 달려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보세요. 아들이 영숙의 어깨를 흔들었다. 영숙은 아들의 얼굴을 만지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시야가 점차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민지가 준호의 귓가에 대고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영숙의 청각을 파고들었다. 마치 악마의 주문처럼 선명하게. 아, 하필이면 내일 파티인데 진짜 타이밍 한번 기막히게 맞추시네. 그 말을 끝으로 영숙의 세상은 완전히 암전되었다. 병원 특유의 알코올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영숙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하얀 천장이 아니라 침대 맡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이었다. 아, 깨어나셨어요? 민지는 계산기를 황급히 가방에 집어넣으며 돌아앉았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영숙은 보았다. 며느리의 미간에 깊게 패인 내천 추한 자주름을. 그것은 안도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짜증이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가벼운 뇌졸중 전조 증상이래요. 당분간 절대 안정하셔야 한대요. 어머님, 왜 그렇게 미련하게 참으셨어요? 쓰러지시면 병원비가 더 나오는 거 모르세요? 민지의 말끝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걱정이라는 포장지로 감쌌지만 그 알맹이는 비난이었다. 영숙은 마른 침을 삼켰다. 목이 탔지만 물을 달라는 말이 쉽사리 나오지 않았다. 오른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손가락이 제멋대로 떨렸다. 퇴원 후 돌아온 집은 낯설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숙이 쓸고 닦던 그 집이었지만 공기의 질감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이 집의 살림꾼이 아니라 짐이었다. 어머님, 방에 계세요. 제가 죽 끓여 올게요. 민지는 영숙을 안방 침대에 눕히고 나갔다. 영숙은 창가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준호, 며느리 민지, 그리고 손주 지훈이. 영숙은 사진기 뒤에 서 있었다. 언제나 그랬다. 가족의 행복한 프레임 속에 그녀의 자리는 없었다. 그녀는 그 프레임을 지탱하는 삼각대 같은 존재였다. 잠시 후 민지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편의점 야채죽이었다. 전자레인지에 데웠는지 용기 테두리가 뜨거웠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갑자기 학부모 회의가 잡혀서 죽 끓일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 유기농이라 집에서 만든 것보다 영양가 더 좋아요. 영숙은 떨리는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아니다. 괜찮다. 바쁜데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시면 얼른 드시고 약 드세요. 흘리지 마시고요. 이불 빨래하기 힘들어요. 민지는 방문을 닫고 나갔다. 탁!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영숙은 식어가는 죽을 한술 떴다. 밍밍하고 인스턴트 특유의 조미료 맛이 났다. 문득 30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에이호이 퉁.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었다. 남편이 빚만 남기고 세상을 뜬 직후였다. 중학생이던 준호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 합의금이 필요했던 날이었다. 영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얼어붙은 수도꼭지를 녹이며 생선 상자를 날랐다. 장갑이 찢어져 손등이 터지고 진물이 흘러나와도 아픔을 느낄 새가 없었다. 생선 비린내 나는 돈을 꼬깃꼬깃 모아 합의금을 건네주던 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엄마, 내가 성공해서 나중에 엄마 호강시켜줄게. 진짜야. 그 한마디, 그 약속 하나를 믿고 영숙은 자신의 젊음을 갈아 넣었다. 재혼 자리가 들어와도 거절했고 자신이 아플 때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약국에서 진통제로 버텼다. 아들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었고 아들의 행복이 나의 보상이었다. 에이히엔타이. 회상은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깨어졌다. 쨍그랑 힘이 들어가지 않는 오른손 때문에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죽그릇도 함께 엎어졌다. 이불 위에 누르스름한 죽이 쏟아졌다. 아이고. 영숙은 당황해서 휴지를 찾으려 허둥지둥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아, 진짜. 무슨 소리예요? 민지가 달려 들어왔다. 엉망이 된 침대를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어머님, 제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이 이불 세탁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구스다운이라 드라이클리닝 맡겨야 한다고요. 민지는 걸레를 가져와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닦아냈다. 미안하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힘이 안 들어가면 저를 부르시지 그랬어요. 왜 혼자 하려다가 일을 만드세요? 정말. 애도 아니고 다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영숙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다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다. 울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아들 준호가 귀가했다. 술 냄새가 났다. 영숙은 자는 척하며 돌아 누워 있었지만 온 신경은 거실로 향해 있었다. 어머님은 준호의 목소리였다. 주무셔. 아까 죽 엎어서 난리도 아니었어. 당신이 좀 들어가서 봐. 나 하루 종일 어머님 시중 드느라 허리 끊어질 것 같아. 아,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자게도. 깨우면 또 말 길어지셔. 준호의 발소리가 안방 쪽으로 다가오다가 멈칫했다. 그리고는 방향을 틀어 건너편 방으로 사라졌다. 영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베개가 차갑게 젖어들었다. 아들은 문조차 열어보지 않았다. 아프면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지만 자식에게 아픈 부모는 그저 피하고 싶은 채권자일 뿐인 걸까. 다음 날 아침 식탁 풍경은 더욱 싸늘해졌다. 민지는 영숙의 앞에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님, 당분간은 국물 요리 안 할게요. 또 쏟으시면 곤란하니까요. 그리고 젓가락 대신 포크 쓰세요.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식탁 위에 놓인 유아용 포크. 지훈이가 쓰던 뽀로로 캐릭터가 그려진 플라스틱 포크였다. 영숙은 그것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배려인가? 아니면 모욕인가? 준호야, 너 오늘 시간 되면 나랑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좀 버거워서. 영숙이 용기 내어 물었다. 준호는 넥타이를 매며 시계를 보았다. 엄마, 저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요. 택시 불러 드릴 테니까 타고 가세요. 카카오 택시 부를 줄 아시죠? 아니, 스마트폰이 잘 안 눌러져서. 알았어요. 민지야, 당신이 좀 모셔다 드려. 나 오늘 필라테스 가는 날이야. 예약 취소 안 된단 말이야.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짜증을 냈다. 영숙은 그들 사이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됐다. 내가 알아서 가마. 큰 길 나가면 택시 있겠지. 영숙은 밥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다. 현관을 나서는데 민지가 뒤에서 불렀다. 어머님, 나가시는 김에 들어오실 때 쓰레기 봉투 좀 사오세요. 20리터짜리로요. 그리고 제 카드 말고 어머님 현금 있으시죠? 잔돈 남으면 지훈이 과자 사주시고요. 영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무거운 철문을 밀고 나왔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헝클어진 머리,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 그날 오후 영숙은 병원이 아닌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을멍하니 있었다. 어디선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것은 내 몸이 무너지는 소리일까? 아니면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성이 무너지는 소리일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민지였다. 받지 않았다. 아니, 받을 수 없었다. 화면에는 사랑하는 며느리라고 저장된 이름이 떠 있었다. 영숙은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 전원을 껐다. 과연 깨진 도자기를 다시 붙인다고 해서 물이 새지 않을 수 있을까? 밤새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손톱으로 유리를 긁어대는 소리처럼 신경질적으로 들렸다. 새벽 2시. 영숙은 타는 듯한 갈증에 눈을 떴다.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지경이었다. 뇌졸중 전조 증상 이후로 밤마다 목이 탔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컵을 더듬었지만 비어 있었다. 물을 좀 마셔야겠어. 영숙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다. 지팡이를 짚고 방문을 열자 거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오로지 베란다 창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만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거실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난방비를 아낀다며 밤에는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돌려놓는 며느리의 알뜰함 덕분이었다. 영숙은 발소리를 죽이며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안방 쪽에서 날카로운 속삭임이 새어 나왔다. 민지의 목소리였다. 잠긴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따라 영숙의 발걸음은 자석에 이끌린 듯 안방 문 앞으로 향했다. 본능적인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기어올랐다. 여보, 목소리 낮춰. 어머니 깨시겠어. 준호의 겁먹은 목소리가 들렸다. 깨면 어때? 어차피 귀도 어두우셔서 잘 못 들으셔. 그리고 지금 그게 문제야. 이번 달 카드값 명세서 봤어? 병원비에, 지훈이 영어 유치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우리 통장 잔고 바닥난 지 오래라고. 영숙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북소리를 울렸다. 그녀는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다.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어머님, 이제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민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단호했다. 그렇지만 엄마가 가시려고 하겠어? 아직 거동도 하시는데. 자기야, 현실을 좀 봐. 어머님 약 챙겨드리고 밥 차려드리고 대소변 실수하실까봐 전전긍긍하는 거 나 더 이상 못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언제까지 시어머니 수발 들며 살아야 해? 민지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인생의 걸림돌로 여기고 있었다니.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비수보다 더 깊게 영숙의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우리 솔직해지자. 어머님 명의로 된 그 시골 땅, 그거 팔면 지훈이 유학비 해결되고 우리 빚도 갚을 수 있어. 어머님이 요양원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그 땅 처분 권한 우리한테 넘어올 거라고. 치매 초기 증상 있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성년 후견인 신청해서 다 처리할 수 있대. 영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시골 땅. 남편이 죽기 전 남겨준 유일한 유산.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값이 천정부지로 솟았지만 영숙은 노후 자금이자 아들의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었던 그 땅을 며느리는 이미 계상이 위에 올려두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 좋은 곳은 월 300씩 하던데. 준호가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누가 그런 비싼 데 보내재. 내가 알아봤는데 경기도 외곽에 후암 요양원이라고 있어. 거긴 정부 보조금 나오고 해서 본인 부담금 거의 없어. 시설이 좀 낡긴 했어도 어차피 어머님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는데 뭐가 중요해? 밥 주고 재워주면 그만이지. 후암 요양원. 영숙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시장통 김씨 할머니가 거기 들어갔다가 욕창이 생겨서 반년 만에 돌아가셨다는 그 악명 높은 곳이었다.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그곳에 나를 보내겠다고? 준호야. 영숙은 마음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제발, 제발 안 된다고 말해다오. 엄마를 그런 곳에 보낼 수는 없다고 소리쳐다오. 침묵이 흘렀다. 영숙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다.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지훈이 교육 문제도 있고 엄마도 거기 가면 친구들도 있고 더 편하실 수도 있어. 우리 여기서 서로 얼굴 붉히며 사느니 그게 낫겠다. 당신 알아본 대로 진행해. 쿵.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버틸 수가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쉿! 무슨 소리야? 안방의 대화가 뚝 끊겼다. 나가봐. 어머님 깨신 거 아니야? 민지의 다급한 속삭임이 들렸다. 발자국 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다. 영숙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지금 들키면 안 된다. 지금 저 문이 열리고 아들 부부와 눈이 마주친다면 자신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아니, 그들이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엄습했다. 영숙은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고장난 인형처럼 삐걱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식탁 밑으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식탁보가 그녀의 떨리는 몸을 가려주었다. 끽! 안방 문이 열리고 준호가 고개를 내밀었다. 거실에 불이 켜졌다. 준호는 거실을 휘둘러 보았다.
영숙은 식탁 아래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다. 아들의 맨발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발은 식탁 쪽으로 다가오다가 바닥에 놓인 지팡이를 발견하고 멈춰 섰다. 준호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알았을 것이다. 어머니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모든 것을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준호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무도 없는데? 바람 때문에 지팡이가 넘어졌나 봐. 엄마 방 문 닫혀 있어. 아, 그래? 깜짝 놀랐네. 얼른 들어와. 내일 요양원 상담 예약하려면 일찍 자야 해. 준호는 불을 끄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달칵.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영숙의 가슴에 빗장을 지르는 소리였다. 어둠 속에 다시 홀로 남겨진 영숙.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혀었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쳤다. 우르릉 쾅. 하늘도 그녀의 분노를 대신해 주려는 듯 포효했다. 영숙은 식탁 아래 웅크린 채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10달 동안 품어 낳았던 그 배.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 밤새 문질러 주던 그 손으로 자신의 배를 쥐어뜯었다. 내 아들은 죽었다. 오늘 밤 내 착한 아들 준호는 죽었다. 영숙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슬픔이 거친 자리에 차갑고 시퍼런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새벽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영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밤새 뜬 눈으로 천장의 벽지 무늬를 세고 또 세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려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채워진 것은 차가운, 아주 차가운 돌덩이 같은 침묵이었다. 거실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 같으면 벌떡 일어나 아들 부부의 아침상을 차리러 나갔겠지만 오늘 영숙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저 문을 열고 나가서 마주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 그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민낯을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님, 아직 안 일어나셨어요? 방문이 벌컥 열렸다. 노크도 없는 무례한 침입. 민지였다. 민지는 침대에 누운 영숙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는데 영숙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며느리가 지금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를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어디 편찮으세요? 오늘 요양원 상담 가기로 했잖아요. 준비하셔야죠. 민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마치 썩은 생선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 영숙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머리가 좀 어지럽구나. 그거 봐요. 역시 전문가의 케어가 필요하다니까요. 집에서 이렇게 방치되면 큰일 나요. 얼른 씻으세요. 민지는 옷장에서 영숙의 옷을 꺼내 던져주고는 휙 나가버렸다. 영숙은 덩그러니 남겨진 방 안에서 떨리는 숨을 토해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영숙은 비틀거리는 척하며 장롱 쪽으로 다가갔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한복 속치마 속에 꿰매둔 작은 주머니가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전 재산을 증명하는 인감도장과 비밀 예금 통장이 들어있었다. 요양원에 끌려가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내 재산은 지킬 수 있다. 이것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들을 응징하리라. 영숙의 떨리는 손이 한복 치마를 더듬었다. 그런데 손끝에 닿아야 할 딱딱한 감촉이 없었다.
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급하게 한복을 꺼내 뒤집었다. 속치마 안쪽 주머니에 실밥이 뜯겨 있었다. 비어 있었다. 도장도 통장도 없었다. 아,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영숙은 제 입을 틀어막아 삼켰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언제? 도대체 언제 가져간 걸까?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아니면 어젯밤 내가 자는 척할 때? 그때였다. 거실에서 민지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네, 변호사님,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네, 어머님 인감도 찾았고요. 위임장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죠? 아유,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본인이 직접 은행 갈 처지가 안 되거든요. 네, 오늘 오후에 처리할게요. 영숙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단순히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니었다. 놈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넣고 내 인감도장을 훔쳐서 땅과 집을 모조리 가로챌 작정이었다. 이것은 가족이 아니라 강도였다. 아니, 강도보다 더한 악마들이었다. 공포가 분노로, 분노가 다시 사리에, 에샤이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영숙은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 내 도장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머리채를 잡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놈들은 나를 진짜 미친년 취급하며 강제로 차에 태울 것이다. 인감도장을 되찾을 방법도 없이 나는 철창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안 된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영숙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백발, 핏기 없는 입술, 퀭한 눈.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떴다. 그 순간 영숙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다. 초점이 풀리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인 로션을 듬뿍 짜서 얼굴에 덕지덕지 발랐다. 머리카락을 더 헝클어뜨렸다. 그리고 바지춤을 살짝 적셨다. 연기, 얀지. 평생을 억척스러운 엄마로 연기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미친 늙은이를 연기할 차례였다. 적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놈들이 나를 위험한 존재가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여기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놈들의 빈틈을 파고들 수 있다. 엄마, 나와서 밥 드세요. 준호가 문을 열었다. 영숙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허공을 응시하며 희죽희죽 웃었다. 어? 준호 씨, 어머님 왜 저러셔? 민지가 뒤따라 들어오다가 멈칫했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혀 짧은 소리로 마치 5살 아이처럼 말했다. 밥 줘. 배고파. 엄마, 배고파. 정적이 흘렀다. 숨 막히는 침묵이었다. 준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엄마? 저 준호예요. 엄마가 왜? 준호? 준호가 누구야? 아저씨는 누구세요? 우리 엄마는 어디 갔어요? 영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지에게 달려들었다. 민지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다. 언니, 나 사탕 줘. 사탕 먹고 싶어. 아, 이거 놔요. 왜 이래요, 진짜. 민지는 기겁하며 영숙을 밀쳐냈다. 영숙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쿵 소리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 민지는 넘어진 시어머니를 일으킬 생각은 않고 준호를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영숙은 놓치지 않았다. 민지의 눈동자 속에 스쳐 지나가는 안도의 빛을. 차라리 잘 됐어. 이렇게 확실하게 미쳐버리면 요양원 입소도 성년 후견인 신청도 훨씬 쉬워지잖아. 민지의 속마음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잖아. 충격 때문에 급성 치매가 온 걸 수도 있어. 일단 빨리 옷 입혀. 늦으면 예약 시간 놓쳐. 민지가 영숙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자, 착하지? 옷 입자. 사탕 줄게, 사탕. 마치 개를 훈련시키듯 비아냥거리는 말투였다. 영숙은 순순히 민지의 손에 이끌려 옷을 입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다. 옷을 입는 도중 민지의 재킷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삐져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녹음 중이었다. 영숙은 민지가 바지를 챙기는 사이 재빠르게 손을 뻗어 화장대 구석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낡은 폴더폰을 챙겨 속옷 안쪽에 집어넣었다. 배터리가 간당간당했지만 한 통의 전화는 걸 수 있을 것이다. 준호가 차를 대기시키러 먼저 내려갔다. 방 안에는 영숙과 민지 단둘만 남았다. 민지는 영숙의 단추를 채워주며 낮게 중얼거렸다. 어머님, 그러게 진작에 제 말 들으셨으면 좋았잖아요. 곱게 늙으셨어야죠. 이게 뭐예요? 추하게. 그 순간 영숙이 고개를 들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예리한 빛을 띠며 민지를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민지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뭐야? 방금. 하지만 다시 보니 영숙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침을 흘리고 있었다. 헤헤, 사탕. 아, 깜짝이야. 내가 헛것을 봤나. 민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영숙을 일으켜 세웠다. 가요. 이제 거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영숙은 비틀거리며 현관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은 폴더폰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다. 기다려라. 내 인감도장, 내 땅, 그리고 내 인생 반드시 되찾으러 돌아올 테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영숙은 거울 속에 비친 며느리의 등 뒤에서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 없는 선전포고였다. 차 시동이 꺼지는 소리가 났지만 영숙은 눈을 뜨지 않았다. 차라리 이대로 숨이 끊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심장은 쿵쾅거리며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내리세요. 다 왔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식적인 친절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영숙은 멍한 표정을 유지하며 차 문을 열고 나왔다. 차가운 산바람이 뺨을 때렸다. 눈앞에 서 있는 3층짜리 회색 건물은 요양원이라기보다는 버려진 폐교나 교도소에 가까워 보였다. 외벽의 페인트는 흉물스럽게 벗겨져 있었고 창문마다 쇠창살이 질러져 있었다. 간판에 후암 요양원이라는 글자는 M자에 불이 나가서 후 요양원처럼 보였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락스 냄새와 섞인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곰팡이 냄새와 노인 특유의 채취, 그리고 싸구려 방향제 향이 뒤섞인 기이하고 역겨운 냄새였다.
어서 오십시오. 보호자분이시죠? 기름진 머리를 한 원장이 비비적거리며 나왔다. 그의 눈은 영숙이 아닌 민지가 들고 있는 명품 가방과 준호의 차키에 꽂혀 있었다. 네, 전화드렸던 이민지예요. 어머님이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요. 치매가 갑자기 심해지셨어요. 민지는 영숙을 원장 앞으로 때밀었다. 영숙은 힘없이 비틀거렸다.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전문적으로 케어해 드립니다. 이번 수속은 사무실에서 하시죠. 사무실 소파에 앉은 영숙은 멍하니 벽에 걸린 달력만 바라보았다. 그 사이 민지와 원장은 서류를 주고받았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체 구속 동의서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이 밤에 배회하시거나 폭력성을 보이시면 침대에 묶을 수도 있거든요. 영숙의 귀가 쫑긋 섰다. 신체 구속. 나를 짐승처럼 묶어두겠다고? 옆에 앉은 준호가 움찔하는 게 느껴졌다. 저기, 꼭 묶어야 합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준호 씨, 당신이 몰라서 그래. 아까 집에서 나한테 달려드는 거 못 봤어? 여기서 사고 치시면 우리가 다 물어내야 해. 전문가들 말 듣자, 응? 민지가 준호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속삭였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다. 사각, 사각.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영숙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서명 하나로 아들은 엄마를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존재로 격화시켰다. 자, 그럼 인사는 나누시고 가시죠. 원장이 말했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영숙에게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던져주었다. 어머님, 여기 속옷이랑 내복 넣었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으시죠? 어차피 여기서 주는 환자복 입으실 테니까. 영숙이 입고 있던 코트, 목도리, 가방. 민지는 그 모든 것을 챙겨들었다. 이건 제가 집에 가져가서 보관할게요. 여기 두면 잃어버려요. 보관이 아니라 중고마켓에 팔아버리겠지. 영숙은 속으로 냉소했다. 엄마, 저 가요? 주말에 시간 나면 올게요. 준호는 끝내 영숙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30년 전 유치원에 처음 갔던 날,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울던 그 아이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비겁한 늑대 한 마리만 남아 있었다. 잘 계세요, 어머님. 밥 잘 챙겨 드시고요. 민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사라졌다. 쾅! 철문이 닫혔다. 영숙은 4인실, 병실맨, 구석자리에 배정받았다.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맞은편 침대의 할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보고 있었고, 옆 침대에서는 가래에 끓는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들어와 영숙에게 환자복을 던져주었다. 낡고 헐렁한 분홍색 옷이었다. 할머니, 옷 갈아입고 얌전히 계세요. 소란 피우면 저녁 안 줘요. 그녀는 영숙을 어르신이라 부르지 않고 할머니라고 불렀다. 말투에는 짜증과 무시가 배어 있었다. 영숙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딱딱한 매트리스가 등뼈를 찔렀다.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눈을 감자 아까 차 안에서 들었던 민지의 통화 내용이 귓가에 맴돌았다. 네, 부동산이죠? 네, 시골 땅 금매로 내놓으시려고요.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놓으면 바로 팔리겠죠? 현금이 급해서요. 아,
그리고 어머니 아파트 전세도 좀 알아봐 주세요. 저희가 거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전세 주고 그 돈으로 투자 좀 하려고요. 그들은 지금쯤 축배를 들고 있을까? 엄마를 쓰레기장에 버리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들은 공돈이 생겼다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까? 내 피와 땀이 서린 돈으로 산 고기를 씹으며 늙은 엄마는 까맣게 잊고 희희낙낙하고 있을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억울함이었다. 평생을 아끼고 아꼈다.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려 시장 상인과 실랑이를 했고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고 또 신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워했다. 오직 내 새끼, 내 가족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내 인생의 결말이 고작 이거라니. 고작 이 냄새나는 요양원 구석 침대라니.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영숙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눈물샘이 말라비틀어진 것 같았다. 밤 10시. 소등 시간이 되었다. 요양원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기침 소리와 복도를 지나가는 요양보호사의 슬리퍼 끌리는 소리뿐이었다. 영숙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다. 그리고 속옷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폴더폰을 꺼냈다. 배터리가 한 칸 남짓 남아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 전화 한 통에 내 남은 인생이 달려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번호를 눌렀다. 20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명함을 건네주었던 사람. 남편의 고향 후배이자 지금은 꽤 유명한 로펌의 대표가 된 박 변호사. 뚜루르, 뚜루르.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번호가 바뀌었으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목을 조여올 때쯤 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영숙은 숨을 죽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헛기침을 했다. 박 변호사님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늦은 시간에. 나예요. 춘천댁 영숙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형수님? 아니, 형수님 맞으세요? 이게 얼마나 오랜만입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가워하는 상대방의 목소리에 영숙의 목이 메어왔다. 남편이 죽은 뒤 누구 하나 자신을 형수님이나 여사님으로 존중해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 늘 지훈이 할머니, 준호 엄마, 아니면 그냥 아줌마였다. 박 변호사님,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도와주세요. 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일이 생기신 겁니까? 내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나를 고려장을 시켰습니다. 내 전 재산을 가로채고 나를 미친년 취급해서 요양원에 가뒀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형수님, 지금 어디십니까?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까? 영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증거는 지금부터 만들 겁니다. 놈들이 나를 버린 이곳이 놈들의 무덤이 될 겁니다. 박 변호사님, 내일 아침 일찍 이곳으로 와주세요.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영숙은 통화를 마치고 폴더폰을 닫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휴대폰 액정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얼굴,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세상은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내일이면 늑대들은 자신들이 먹어치운 것이 순한 양이 아니라 목에 걸려 숨통을 끊어놓을 가시였음을 알게 되리라. 요 양원에서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다르게 흘렀다. 시계바늘이 멈춘 듯한 지루함과 언제 죽음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인 끈적한 시간이었다. 영숙이 이곳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할머니, 약 드세요. 이거 드셔야 잠 잘 와요. 험상궂게 생긴 수간호사가 알록달록한 알약들을 영숙의 입에 거칠게 밀어 넣었다. 신경안정제와 수면제였다.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로 만들어 관리를 편하게 하려는 수작이었다. 영숙은 멍한 눈으로 순순히 입을 벌렸다. 아이고, 착하네. 꿀꺽 삼키세요. 수간호사가 물컵을 입에 대주자. 영숙은 물과 함께 약을 삼키는 신용을 했다. 목을대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수간호사는 만족스러운 듯 카트를 끌고 다음 침대로 이동했다. 수간호사가 병실을 나가자마자 영숙은 재빠르게 혀 밑에 숨겨두었던 알약들을 뱉어냈다. 축축하게 녹기 시작한 쓴 약들이 손바닥 위에 떨어졌다. 혀가 얼얼하게 마비되는 것 같았지만 정신줄을 놓을 수는 없었다. 여기서 약에 취해 잠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영숙은 알약들을 휴지에 싸서 베개 입속에 깊숙이 숨겼다. 할머니, 그때였다. 등 뒤에서 가녀린 목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기저귀 교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 최양이었다. 갓 20을 넘긴 듯한 앳된 얼굴의 그녀는 영숙이 약을 뱉어내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할머니, 약 안 드셨어요? 그거 안 드시면 원장님한테 혼나는데. 영숙은 침을 꿀꺽 삼켰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계속 미친 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를 믿어볼 것인가. 지난 며칠간 초의 양은 다른 직원들과 달랐다. 밥을 흘리면 닦아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었고 욕창이 생길까봐 틈틈이 영숙의 몸을 뒤집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최 양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서 초점 없는 눈빛을 거두고 또렷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아가, 제발 나 좀 도와다오. 최 양이 입을 틀어막았다. 할머니, 말씀 멀쩡하게 하시네요. 쉿, 조용히 해라. 들키면 안 된다. 영숙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나 치매 아니다. 며느리랑 아들이 재산 뺏으려고 날 여기 가둔 거야. 멀쩡한 사람을 미친년 만들어서 가둔 거라고. 최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지만 영숙의 눈에 서린 절박함은 거짓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했다. 그게 정말이에요?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일이 부탁이다. 내 핸드폰 충전 좀 해다오. 그리고 내일 놈들이 오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좀 도와주렴. 내가 나가게 되면 네 은혜는 절대 잊지 않으마. 내 목숨 걸고 맹세하마. 영숙은 속옷 안에서 배터리가 다 된 폴더폰을 꺼내 쥐어주었다. 낡고 따뜻한 기계의 온기가 최양의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잠시 망설이던 최양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재빨리 핸드폰을 유니폼 주머니에 넣었다. 알았어요. 원장님 몰래 충전해다 드릴게요. 대신 들키시면 안 돼요.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켜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오후 요양원 앞마당이 소란스러워졌다. 고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다. 박 변호사였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 아니라 행복 나눔 봉사단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다. 교묘한 위장이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로펌에서 지역 요양원, 법률 상담 및 후원 물품, 전달차 방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능숙하게 명함을 건네며 쌀포대와 성인용 기저귀 박스를 직원들에게 내밀었다. 공짜 물품에 약한 원장은 입이 귀에 걸려 굽실거렸다. 아이고, 변호사님께서 누추한 곳까지 감사합니다. 상담이요?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박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병실을 돌며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 침대에 누워있는 영숙에게 다가갔다. 영숙은 벽을 보고 누워 있었다. 인기척이 느껴지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30년 지기 남편의 후배.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호탕하게 웃던 그 청년은 이제 중후한 노신사가 되어 눈물 고인 눈으로 영숙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형수님,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영숙은 주위를 살피고는 몸을 일으켰다. 최 양이 망을 봐주고 있었다. 왔어요? 서류는요? 영숙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박 변호사는 한탄 섞인 한숨을 내쉬며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준비 다 됐습니다. 형수님. 진단서 조작한 의사놈 증언도 확보했고 며느리가 인감도장 훔쳐서 은행 대출 신청한 CCTV 영상도 구했습니다. 경찰서장님께도 미리 귀띔해뒀고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고마워요. 그럼 이제 덫을 놓아야지. 내일입니다. 박 변호사가 비장하게 말했다. 내일이 준호 녀석 승진 축하 파티 겸 집들이라고 합니다. 친척들, 며느리 쪽 지인들까지 다 모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파티 전에 형수님을 모시고 은행에 가서 땅 매매 계약서에 최종 도장을 찍게 하려나 봅니다. 오늘 아침에 민지 그 여우 같은 것이 은행에 방문 예약을 잡았더군요. 내일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아들놈의 승진 파티. 내 피를 팔아 만든 그 화려한 잔치상. 영숙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잘 됐네.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 내 망신이 아니라 놈들의 망신이 되어야 하니까. 박 변호사는 영숙의 손을 꽉 잡았다. 거칠고 마디 굵은 손. 형수님, 내일 은행으로 가지 마시고 바로 파티장으로 가시죠. 제가 차를 대기시키겠습니다. 아니요. 놈들이 나를 데리러 올 거예요. 내가 순순히 따라 나서야 안심할 테니까. 은행 앞에서 만나요.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 변호사는 급히 일어서서 다시 인자한 봉사자의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건강하셔야 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떠나고 난 뒤 최 양이 슬그머니 들어와 충전된 폴더폰을 영숙의 이불 속에 밀어 넣었다. 할머니, 100% 충전됐어요. 그리고 이거... 최 양은 주머니에서 작은 초코파이 하나를 꺼내 건넸다. 식사 너무 맛없어서 못 드시잖아요. 이거라도 드세요. 당 떨어지시면 안 돼요. 영숙은 초코파이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봉지에 감촉.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난로보다 따뜻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영숙은 초코파이를 뜯어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초콜릿 맛이 입안에 퍼지자 참았던 설움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저녁 무렵 며느리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숙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물론 연기 톤으로.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민지. 잘 지내셨죠? 민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아마도 내일 땅을 팔 생각에 흥분한 모양이었다. 누구세요? 아유, 며느리잖아요, 민지. 어머님, 내일 저희가 데리러 갈 거예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리고 은행 가서 도장 꾹 찍으면 사탕 많이 줄게요. 알았죠? 영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대답했다. 사탕? 응, 사탕 좋아. 갈래? 나 갈래? 그래요, 착하시네. 내일 예쁘게 입고 계세요.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좀 씻으시고요. 뚝, 전화가 끊겼다. 영숙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그래, 내일 보자꾸나. 내가 어떤 사탕을 준비했는지. 그날 밤 영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던 자신. 그때의 영숙은 힘들어도 웃고 있었다. 등 뒤에 엎인 어린 준호가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면 모든 고단함이 사라졌으니까. 꿈에서 깬 영숙의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과거의 엄마 영숙이 흘리는 마지막 작별의 눈물이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엄마는 죽고 심판자가 태어날 것이다. 창밖의 쇠창살 사이로 보름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준호의 승진 축하 파티는 화려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5성급 호텔에서 공수해온 케이터링 음식이 테이블 가득 차려져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흐르는 재즈 음악. 그 모든 풍경 속에 영숙은 오게티처럼 존재했다. 민지는 영숙에게 요양원에서 입고 온 낡은 트레이닝복 위에 급하게 싸구려 카디건 하나를 걸쳐 놓았다. 그리고 구석자리에 앉혀두고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어머님이 치매가 심해지셔서요. 그래도 아들 승진 잔치인데 꼭 보고 싶어 하셔서 모시고 왔어요. 제가 수발 뜨느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머, 민지 씨 정말 대단하다. 효부가 따로 없네. 나라면 요양원에 맡기고 안 볼 텐데. 강남 엄마들의 칭찬에 민지는 수줍은 척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을 홀짝였다. 영숙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입가에 묻은 케이크 크림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맛있다. 헤헤, 달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준호의 직장 상사인 김 전무가 다가와 혀를 차며 말했다. 이 대리, 아니 이 과장, 자네 부인한테 정말 잘해야겠어.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 없어. 아, 네, 감사합니다. 전무님.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민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고생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민지는 준호를 힐끔 보며 눈짓을 했다. 저희가 이번에 시어머님을 위해 공기 좋은 전원주택을 짓기로 했거든요. 어머님, 명의의 시골 땅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는데 오늘 은행에서 최종 승인이 났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와, 정말 효자네. 효자야. 민지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영숙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들으셨죠? 이제 좋은 집 지어드릴게요. 자, 사람들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민지는 영숙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사실은 그녀를 사람들 앞에
광대처럼 세워 자신의 효심을 과시하려는 속셈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딩동,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누구세요? 배달 올 거 없는데? 민지가 미간을 찌푸리며 인터폰을 확인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박 변호사였다. 그리고 그 뒤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과 영숙이 살던 동네의 부녀회장, 통장 등 동네 주민 10여 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음악이 멈췄다. 뭐예요? 당신들 누구야? 여기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민지가 꽥 소리를 질렀다. 박 변호사는 민지를 무시하고 성큼성큼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USB가 들려 있었다. 이 집의 진짜 주인분의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진짜 주인이라니? 명의는 제 남편... 민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이었다. 구석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영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굽은 등이 꼿꼿하게 펴졌다. 해실거리던 인매가 굳게 다물어졌다. 멍하던 눈동자가 서섯을 퍼런 칼날처럼 빛나며 민지와 준호를 정조준했다. 영숙은 입가에 묻은 크림을 냅킨으로 우아하게 닦아내고는 차갑게 일갈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이 도둑년 놈들아.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준호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다. 챙그랑, 엄마? 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영숙은 뚜벅뚜벅 걸어가 오디오 시스템 앞에 섰다. 그리고 박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다. 박 변호사가 USB를 꽂았다. 거실의 거대한 스피커에서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님, 이제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그 시골 땅, 그거 팔면 지훈이 유학비 해결되고 치매 초기 증상 있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어차피 어머님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는데 뭐가 중요해. 밥 주고 재워주면 그만이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진행해. 민지와 준호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의 대화가 고음질 스피커를 통해 파티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거 민지 씨 목소리 아니야? 땅 팔아먹으려고 멀쩡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준호, 저거 완전 쓰레기였네. 민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다급히 오디오를 끄려 달려들었다. 꺼! 이거 꺼! 누가 조작한 거야? 이거 다 가짜야! 짝! 날카로운 마찰음이 거실을 갈았다. 영숙의 손바닥이 민지의 뺨을 후려갈겼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민지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귀걸이가 날아가 바닥에 뒹굴었다. 어머님! 민지가 악을 썼다. 닥쳐라! 영숙의 호통이 천둥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민지는 주춤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했다. 내 입에 들어갈 것 아껴서 내 명품 가방 사주고 내 뼈를 갈아서 내 남편 뒷바라지 했다. 그런데 뭐? 냄새나는 늙은이? 고려장? 영숙은 품에서 꼬깃꼬깃한 진단서를 꺼내 민지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게 대학병원에서 오늘 아침에 뗀 내 정신감정 소견서다. 정상? 아주 지극히 정상.
내년이 매수한 돌팔이 의사가 써준 가짜 진단서가 아니라 이게 진짜다. 그리고는 벌벌 떨고 있는 아들 준호에게 다가갔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엄마,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쳐있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민지가 시켜서. 저는 반대했는데 영숙은 싸늘한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비겁한 놈, 차라리 욕심 때문이라고 해라. 마누라 핑계대지 말고 네가 더 나쁜 놈이다.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천추의 한이다. 영숙은 박 변호사에게 손짓했다. 박 변호사, 진행하세요. 박 변호사가 경찰관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민지 씨, 당신을 존속 유기 및 감금, 사문서 위조, 그리고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준호 씨, 당신도 공범입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 들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울렸다. 이거 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야. 저 늙은이가 돈 움켜쥐고 안 내놓으니까 그런 거잖아. 민지는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곱게 화장한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김 전무님, 도와주세요. 이거 오해입니다. 준호가 상사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김 전무는 혐오스럽다는 듯 옷자락을 털어내며 고개를 돌렸다. 자네, 내일부터 회사 나올 필요 없네.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거야.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경찰에게 끌려가던 민지가 마지막 발악으로 영숙을 향해 소리쳤다. 어머님,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아세요? 지훈이는요? 하나뿐인 손주 엄마를 감옥에 보내고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영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손주, 지훈이. 하지만 영숙은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약해지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걱정 마라. 지훈이는 내가 키운다. 너 같은 애미 밑에서 배우는 것보다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파는 할미한테 배우는 게 인성교육에는 훨씬 좋을 테니. 영숙은 뒤돌아서며 차갑게 덧붙였다. 그리고 이 집은 내일부로 내놓을 거다. 너희들 짐은 다 싸서 폐기물 센터로 보낼 테니 그리 알아라. 팬티 한 장도 건질 생각 마라. 현관문이 닫히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파티에 왔던 손님들도 쥐 죽은 듯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난장판이 된 거실에는 영숙과 박 변호사, 그리고 동네 주민들만이 남았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 영숙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형수님, 박 변호사가 급히 부축했다. 영숙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이 눈이 시리도록 밝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놓인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다. 한 모금 마시자 톡 쏘는 탄산과 씁쓸한 알코올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것은 승리의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쓰디쓴 자해의 맛이었다. 하지만 영숙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며 아주 오랜만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박 변호사님, 네 형수님, 창문 좀 활짝 열어주세요. 썩은 내가 나서 못 살겠네요. 황의 좀 시킵시다. 박 변호사가 통유리창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훅 밀려들어와 집안 가득한 음식 냄새와 향수 냄새, 그리고 배신과 탐욕의 냄새를 쓸어내렸다. 영숙은 바람을 맞으며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슬프지만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서의 첫 미소였다. 시간은 공평하게 흘렀다. 그날의 소란스러웠던
심판의 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서울구치소의 철문이 열렸다. 민지는 수의를 입은 채 퀭한 눈으로 면회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징역 1년 6개월. 초범이고 반성문을 수십 장 써낸 덕에 형량은 줄었지만 그녀가 잃은 것은 시간만이 아니었다. 이혼 소장, 준호가 보낸 것이었다. 민지는 헛웃음을 지었다. 비겁한 인간, 결국 혼자 살겠다고. 하지만 준호의 삶이라고 나을 것은 없었다. 대기업에서 해고당하고 업계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재취업은 불가능했다.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평 남짓한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었다. 낮에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소주깡으로 속을 달랬다. 화려했던 아파트, 고급 승용차, 명품 양복. 그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준호는 가끔 휴대폰을 들어 어머니의 번호를 눌러보곤 했다. 제발, 엄마, 한 번만.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객의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것은 그가 어머니에게 내뱉었던 침묵보다 더 차가운 거절이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봄이 왔다. 경기도 외곽, 예전에 후암 요양원이라 불렸던 그 흉물스러운 건물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입구에는 다시 봄, 실버타운 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외벽은 따뜻한 파스텔 톤으로 칠해졌고 쇠창살이 있던 창문은 통유리로 교체되어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곰팡이 냄새가 나던 복도에서는 이제 갓 구운 빵 냄새와 향긋한 모과차 향기가 났다. 영숙은 이곳의 이사장이 되었다. 그녀는 민지와 준호에게서 뺏은 아파트를 팔고 시골 땅 보상금까지 합쳐 이 요양원을 인수했다. 그리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질 좋은 식자재와 유능한 간병인들을 고용했다. 이사장님, 오셨어요? 밝은 목소리로 달려오는 젊은 여성, 바로 최양이었다. 그녀는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정식 총괄 매니저가 되어 있었다. 그래, 최 매니저, 오늘 점심 메뉴는 뭐야?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들깨 수제비랑 수육 준비했어요. 아, 그리고 395호 할머니 생신이라 케이크도 주문했고요. 영숙은 흐뭇하게 웃으며 최양의 어깨를 토닥였다. 잘했다. 돈 아끼지 말고 팍팍 써. 노인네들 먹는 거에 인색하면 벌 받는다. 영숙은 정원으로 나갔다. 잔디밭에서는 손주 지훈이가 뛰어놀고 있었다. 할머니, 나 나비 잡았어. 지훈이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달려와 영숙의 품에 안겼다. 예전 같으면 민지가 더럽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쳤겠지만 지금 지훈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해맑았다. 영어 유치원 대신 숲체험 학교에 다니고 학원 뺑뺑이 대신 할머니와 텃밭을 가꾸며 지훈이는 비로소 아이다운 웃음을 되찾았다. 우리 강아지 배고프지? 들어가서 수육 먹자. 영숙은 손수건으로 지훈이의 땀을 닦아주었다. 오후 5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다. 영숙은 정원 벤치에 홀로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먹고 사느라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볼 여유가 없었다. 해가 지면 장사를 접어야 한다는 조바심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보는 노을은 달랐다. 치열했던 낮의 열기를 식히고 평온한 밤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의식. 내 인생도 이제야 황혼이구나. 그때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영숙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공중전화 번호, 준호일 것이다. 영숙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액정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이 잠시 망설였다. 받을까? 받아서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어볼까? 목소리라도 들으면 좀 낫지 않을까? 엄마의 본능이 가슴을 쿡 찔렀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 전화를 받는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 뿐이다. 자식을 망친 것은 어쩌면 무조건적인 희생만 했던 자신의 잘못된 사랑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게 하려면, 혹은 바닥을 기며 죗값을 치르게 하려면 철저하게 남이 되어야 했다. 영숙은 단호하게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련다. 영숙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람이 불어왔다. 차갑지 않았다. 봄꽃 향기를 머금은 훈훈한 바람이었다. 할머니, 빨아와. 케이크 촛불 끈대. 건물 안에서 지훈이가 손짓하며 불렀다. 그래, 간다. 할미 간다. 영숙은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두 다리로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찬란하게 쏟아져 내렸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구부정하거나 초라하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저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진정한 황혼은 어둠이 오기 직전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법이니까.